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급락했습니다. 사실 좀 상상도 못한 일이긴 했는데 CPI 발표가 오늘 밤이잖아요. 근데 CPI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저렇게 급락을 했네 라는 저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도 좀 의아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지 싶었는데 아무튼 뭐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 2주 정도 지켰던 지지선을 결과적으로 붕괴를 시켰죠. S&P가 4100이고 나스닥이 12550이었는데 그 자리를 둘 다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반등의 흐름은 완전히 끝난 거죠. 이제 아래쪽으로 가자는 신호가 나온 거죠. 우리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반등의 흐름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노란불로 바뀔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젯밤에 저 장대 음봉 하나로 인해서 지지선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다른 신호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죠? 여기 신호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속임수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의심되는 부분이 없진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CPI 발표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 김세계 말이야 CPI 발표 하루 전날에 저기 급락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재료로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CPI, FOMC,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등등이 껴가지고 시장을 얼마든지 몇 프로씩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재료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코앞에 두고 저렇게 시장이 급락을 해버린 게 야 이거 다시 급반등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해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어쨌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긴 있다. 근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그냥 일단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단 믿어주자고요. 속임수인 거는 그 이후에나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믿어주자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적당히 하락해야 될 때 하락을 하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믿어주면은 그냥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급반등하면 아이고 아니었구나 하면서 또 뒤통수 한번 끌어주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되는 거고 아래로 일단 급락을 했으니까 더 아래로 가는구나 이제 그죠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제 반등은 멈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등이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오늘 밤에 당장 뭐 반등을 할지 뭐 추가로 급락을 할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반등은 끝났구나 아래로 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어젯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보고 계시다시피 거래량도 이렇게 살짝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일단 뭐 전형적인 하락장의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22 통화정책회의를 재료로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젯밤에 말씀드렸는데 22에서 어차피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건 알고 있다. 시장의 기대치가 7월 달 금리 인상으로 맞춰져 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기대하지 않는 좀 충격적인 거는 7월 달에 7월 달에 50bp를 기준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뭐 사실 딱히 충격받을 만한 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예상치대로 그냥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7월 달에 0.25, 그죠? 0.25 올리는 거고 25bp 인상하는 거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를 종료한다라는 거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 내용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예상치 혹은 시장의 예상치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게 뭐 시장에 충격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냥 이건 예상치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유로존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결국은 하여튼 보게 되네요. 하여튼 유로존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 굉장한 사건이긴 합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다라는 게 글쎄요, 이게 일단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나 싶기도 하고 11년 만에 처음 올린다는 게 충격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참 그리고 하나 참 더 보자면 어쩌면 요게 충격을 미쳤나 싶기도 해요. 라가르드가 인플레 전망이 유지가 되거나 약화가 되면 9월에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면 빅스텝 이야기 하는 거겠죠. 50bp.
이게 사실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요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요게 좀 새로웠습니다. 이거 ECB 통화 정책의 결과는 다 아는 거였고 라가르드의 이 빅스텝 언급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사실 빨리 자서 뭐 그 ECB 총재 연설할 때 이 내용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나 어쨌나 정확하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 내용이 그나마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9월에 50bp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온 게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했긴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 아무튼 유로존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유로존의 시스템에 관해서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나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난 결과를 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로존이라는 시스템이 애초에 묶일 수가 없는 나라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독일이란 나라가 있죠. 독일이 사실 대장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일본 뺨치는 선진국이죠, 그죠? 그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살죠. 자동차 같은 거 팔고 정밀 기계,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하여튼 넘버원 국가죠. 넘버원 국가 유럽의 이런 나라예요. 반면에 저기 뭐 이상한 뭐 약소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아마 잘 모르시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들도 있고 동유럽 쪽에 그런 나라들도 있고 나라 크기들도 엄청나게 달라요. 저기 보면 뭐 벨기에만한 우리나라보다 작은 코딱지만한 나라부터 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예전에 저기 남유럽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리스 같은 나라 수출이라고는 안 되고 오직 관광 하나로 몰빵해갖고 먹고 살던 이런 나라들도 있고 또 그 재무 상태도 어떻습니까? 서로 빚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그죠? 정말 재정 상태 건전한 이런 서유럽의 나라들도 있고 재정 상태 부실한 이런 나라들도 있고 사정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어놓는다.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죠? 서로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다 다른 민족이고 이게 한국에서 한 민족이라는 개념 하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좁은 나라 안에서 이 나라가 굴러가는데도 얼마나 잡음이 많은데 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사정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단일 통화를 쓰고 이렇게 같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유로존 내에서부터 벌써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나라들이 픽픽 쓰러지는 나라들이 벌써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라가르드는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라가르드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러니까 뭐 연준이나 한국은행처럼 쉽게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눈치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하나는 인플레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 심각성에 대한 반증인 거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중앙은행의 목표에 대한 걸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은행은 뭐 경기가 박살날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가 박살나는 거를 더욱더 중요하게 본다. 통화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존 내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건 그만큼 화폐 가치를 지키는데 중앙은행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긴축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배짱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중국과 일본이죠. 네. 뭐 다들 자기네 경제 시스템 뭐 어떤 자기네 경제의 어떤 뭐 건전성 이런 걸 믿고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대가를 치룰 날이 오겠죠. 다들 긴축하고 있는데 지그네들 혼자 완화하고 있으면 인플레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이제 걔들은 지금 인플레가 좀 약하죠. 그나마 중국, 일본은 인플레가 좀 숫자상으로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아무튼 이 통화 가치라는 게 박살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추세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통화 가치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가버리면 나라는 망가지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경제지표 하나가 더 나오긴 했는데 요건 사실상 패스. 예.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요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나왔는데 뭐 이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예상치에 뭐 거의 부합하기도 했고 이러니까 넘어가고. 참고로 이제 경제지표 이야기하니까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발음이 꼬이네요.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중국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 PPI가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장중에 한국 주식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주목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중국에서 발표되는 물가지표고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믿을 순 없는데, 근데 그래도 그죠? 예, 근데 그래도 숫자에 대한 어떤 주목은 좀 하긴 해야겠다. 그래도 예상치가 얼마고 실제 값이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믿을 순 없는 숫자들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특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어젯밤에 이제 전형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 보시면 이제 하락 종목 수 당연히 더 많고 상승 종목 수 얼마 안 되고요. 그죠? 전 종목이 다 빠졌고, 그 와중에 이제 재료가 뭡니까? 22 통화정책 회의를 재료로 해서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됐을 거고, 그럼 나스닥과 빅테크가 더 많이 빠졌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S&P보다요. 물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장 초반에 조금은 보다 잤는데, 장 초반에는 오히려 S&P가 나스닥의 발목을 잡으면서 막 시장을 끌어내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뭐 더 많이 빠졌고 뭐 이렇다라는 거. 현재 나스닥이 계속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4175란 자리가 13000이란 자리하고 의미가 같은 자리인데, 나스닥은 13000 터치도 못했고 S&P는 4175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힘은 더 없습니다. 이런 점들 계속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긴축 때문에 시장이 빠지니까 나스닥이 계속 힘이 없는 거겠죠. 이런 점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왜냐면 지난 2주간 멈춰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급락이 붕괴되면 뚝이 붕괴된 거니까 와르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급락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계속 급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빅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빅스가 좀 살아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25.5라는 자리 계속 잊지 말고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5.5라는 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은, 지난번 몇 번 여기 지지력 시도를 했죠. 24.7 부근에서 24.8, 7 부근에서 지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하고, 24 초반에서 지지를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하나 튀어나오면서 25.5를 돌파 한장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지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지력을 만든 꼴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밤에 봐야 될 건 뭐냐, 25.5짜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자라는 거.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올라왔어요. 턱걸이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턱걸이에서 다시 내려갈 건지 아니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밤에 그 싸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물가지표 나오니까 또 그죠?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잘 보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미국 증시 좀 저변동성일 때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 얼마 하지도 않아서 변동성이 터져갖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여튼간 잘들 대응하고 있으실 거라 믿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약세장. 요즘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그죠? 그런 거 나타나죠. 금리하고 달러 오르면서 원자재들 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데, 그 어젯밤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금리 올랐죠. 3% 돌파 한착. 현재 4거래일째 3% 돌파 한착했고, 이미 뭐 며칠 전에 이제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오를 모양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잘 가고 있고, 재료가 유로존의 긴축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미국도 영향을 받아서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미국은 빅스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빅스텝을 하고 있고, 진짜 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경제 자신 있어, 나 금리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게 그래도 좀 미국의 자신 있는 입장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절절매고 있죠. 아이고, 우리도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남유럽이나 어디 좀 하여튼 힘이 없는 나라들 때문에 빅스텝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 25bp밖에 못 올리고 있고, 더군다나 타이밍도 많이 늦었잖아요, 벌써. 그죠? 미국은 3월부터 금리 인상했는데, 사실 미국도 늦었죠. 그죠? 미국도 이미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이 한참 늦은 상황에서, 그나마 빨리 한 게 3월인데, 유로존은 이번에도 제로였고, 결과적으로 7월부터 올린다니까 벌써 얼마나 늦습니까? 이런 점들이 유로존에서 긴축을 한다라고 해도 이 달러가 강세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긴축한다 해봐야 아이고 저거 세 발의 피네, 저 정도로 무슨 달러 약세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렇게 달러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쟤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조정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사실 뭐 금리가 올랐다 이런 거보다 사실 한국 주식시장, 신흥국 시장에는 저런 환율이 더 문제가 전 더 크다고 봐요. 예. 달러가 강하면 신흥국에서 돈 빨린다는 소린데 한국 증시는 신흥국이니까 영향이 좀 크겠죠. 오늘 아마 어젯밤 달러 올랐던 것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좋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달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들은 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렇게 달러가 올라가 갖고 원자재가 조금 하락해 봐야 이게 이 국제유가 올라가는 데에 이게 건전한 조정만 지금 제공을 해준다는 거. 지금 유가가 이 계속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달러 강세인 게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더욱더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약세였으면 여기서 막 급등하면서 오버슈팅 나오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유가가 계속 위에서 강달러로 억눌러 버리니까 짜불짜불 올라가죠. 이런 게 더 무섭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유가는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근데 뭐 추세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화만 돋구고 있는 거죠. 화만. 예.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금값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대부분 원자재들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좀 앞만 봐도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 달러 강세 때문에 꾸역꾸역 좀 위에서 좀 눌리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눌리면은 나중에 폭발할 수 있는데 계속 어쨌든 원자재들이 좀 그래서 눌리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 CPI가 굉장히 좀 CPI, 예, 맞죠? 물가지표. CPI가 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박살이 났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거 바닥 못 만들고, 삼성전자도 어떤 신호를 준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등이 있다.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다. 빨간불 들어온 거죠. 그죠? 빨간불 들어왔다. 이 반등에, 이제 반등이 끝나고 계속 하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뭐 전저점 지켜야지 쌍바닥이고 뭐 삼바닥이고 다중바닥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깼으니까 기술적으로 매수를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반등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죠. 전 솔직히 아직도 65,000원에 대한 싸움은 뭐 진행 중이라고 아직까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도 65,000원에 대한 자리에서 거의 한 달 반 가까이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틀 만에 깬다라고는 뭐 잘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무튼 일단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65,000원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겠죠. 상승을 보시는 분들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65,000원 위에서 싸웠어야 반등도 할 수 있는데 65,000원 밑에서 싸우니까 이제 저항이 됐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65,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다시 저항을 누적시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장 시원한 시세를 기대하거나 이런 건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65,000원 부근의 싸움이 그래도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뭐 아직 선물은 어디가 붕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종목이 벌써 저렇게 저점, 한 달 반 동안 지켰던 저점을 붕괴시키면 끝난 거죠, 뭐 사실. 그죠? 한국 증시 좋게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사실 가장 눈에 띄긴 하네요. 예. 그나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얘도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그냥 버티는 거지, 이게 죽지만 않고 버티는 거지. 그냥 닌겔 꼽아놓고 그냥 중간 자리에서 이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거면 진작 올라갔었어야 되지. 저점 2까지 내려오는 저점 테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2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 안 좋다라는 거. 아무튼 근데 이 생각해 보실 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먼저 아래로 갔으니까 코스피 안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지지선이잖아요, 지금 340. 물론 이제 340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 본계가 됐냐고요, 그죠? 340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왜 중요해요? 왜? 2018년 고점 자리였으니까요. 2018년 고점 자리라서 이 어떤 전고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이거 340 넘어가니까 그 뒤로 급등을 한 거예요, 코스피가. 근데 다시 340을 붕괴시킨다라, 다시 340 붕괴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세상승장의 코스피 뭐 이런 거를 완전히 이제 끝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게 한 번에 붕괴시키겠냐, 뭐 요런 생각도 좀 일단 해보긴 해봐야 되고, 그만큼 좀 340이 중요하다라고 밑밥을 까는 게, 그만큼 340에 눈독 들이고 있는, 지지력을 노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340이라는 자리는 지지력이 센 자리다. 340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고, 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방을 추격을 해야지, 이거는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차라리 어제 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 멈춰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요. 지금 340 싸움 이제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340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 동안 싸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340이 붕괴가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시든가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여기 5월 중순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6월 10일까지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약간 그래도 좀 고민하긴 했었거든요. 340을 중요한 자리를 붕괴 한번 시켰었으니까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죠. 일단 뭐 하방 포지션을 보는 제 입장에서 뭐 앞으로 340에 대한 싸움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좀 피곤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뭐 중장기적인 그림은 일단 뭐 잘 가고 있다, 하방 추세, 하락 추세 잘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아무튼 뭐 그죠, 뭐 하락 포지션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뭐 초록불이 들어와 오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가만히 있습니다. 뭘 팔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단기 매매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원래 하락 포지션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단기적인 자리에서는. 왜냐, 340 지지력이니까요, 그죠? 이런 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 근데 아무튼 단기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매매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붕괴가 됐네요. 1200 중요합니다. 1200이 코스피로 치면 방금 말씀드렸던 340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1200을 붕괴시켜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직 붕괴 안 됐어요, 그죠? 얘도. 네. 코스피도 340 붕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김치국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짜불짜불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 중요한 저항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기 일단 살짝 넘어갔네요. 62원 자리 정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62원 넘어갔고 잘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변곡 부근에서 어떤 중요한 힘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주목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